나는 5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산 적이 없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건 구두가 아니라 아버지의 병원비였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의 수술비, 생활비, 집 수리비, 10년 넘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으면서.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착한 며느리가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다. 대학 등록금도 내 돈이 아니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채웠고 졸업 후 10년을 갚았다. 첫 월급으로 산 건 새 구두가 아니라 아버지의 병원비였다. 결혼 예물도 남편이 마련했고 신혼집 전세금도 남편 명의 대출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번 돈은 항상 누군가의 빚이나 부족한 곳을 메우는 데 쓰였다. 처음엔 친정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언니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나는 통장을 열었다. 돈을 보냈다. 묻지 않았다. 언제 갚을 거냐고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착한 게 아니었다. 그냥 지친 거였다. 싸우면 더 힘드니까 그냥 주는 게 편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혼자 키우셨다고 했다.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식당 일 청소 일을 하며 남편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다. 자기가 남편을 키운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를 잘 모셔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기분 나쁜 말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교회 집사였고 주변 평판도 좋았다. 동네 노인정에도 자주 나가셨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다.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칭찬했고 나를 착한 며느리라고 불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씁쓸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였으니까. 처음 돈을 들인 건 결혼 3년 차였다.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공관절이라 비용이 꽤 나왔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수술비를 좀 보태줄 수 있겠냐고. 나는 그때 재무팀 대리였다. 월급은 괜찮았지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고 남편은 50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나는 적금을 깼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던 돈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요청은 점점 잦아졌다. 보일러 고장 지붕 수리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리고 매번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때마다 통장을 열었다. 남편은 미안해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안 남았다고 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60대 중반이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당뇨도 있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다. 시어머니는 70대가 되었고 나는 50대가 되었다. 그리고 요청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급하다고 했다. 걔 돈을 못 넣었다고 했다. 나는 걔가 뭐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에 5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는 연금을 받으시는데 그걸로 안 되냐고. 시어머니는 그 돈이 다른 데 쓰였다고 했다. 병원비도 나가고 약값도 나간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알겠다고 말하고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 착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생각보다 적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내고 나면 여유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송금했다. 그게 2월이었다. 3월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 달도 좀 어렵다고 했다. 3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지난달에도 드렸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게 걔 돈이었다고 했다. 이번엔 생활비라고 했다. 전기세 가스비가 다 밀렸다고 했다. 나는 말을 아껴가며 시동생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지금 어렵다고 했다. 가게가 안 된다고 했다. 시동생은 치킨집을 운영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됐다. 3년째 적자였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시동생 가게는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실 수 없다고. 그건 시동생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결국 나는 300만 원을 보냈다. 4월에도 5월에도 전화는 왔다. 매번 이유는 달랐다. 병원비, 약값, 집, 수리비, 경조사비. 그리고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나는 지쳤다. 회사에서는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실적도 좋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졌다.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사 편집국장이었다. 일이 바빴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가 돌아오면 나는 자고 있었고 내가 출근할 때 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에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눴다.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자기 일에 집중했고 나는 내 피로를 사귀는데 집중했다.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말했다. 나도 이제 한계라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다. 나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벌써 10년 넘게 도와드렸다고 했다. 근데 끝이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반문했다.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냐고.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자기는 정말 나를 믿었다고. 나는 다른 며느리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 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졌고 나는 그걸 닦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그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편이 움찔했다. 뭘 묻는 거냐고 되물었다. 나는 어머니 일말이라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남편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등을 맞대고 누워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친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요즘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언니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말했다. 좀 힘들다고. 언니는 조용히 들었다. 내가 다 말하고 나서 언니가 말했다. 유나, 너 그만해도 된다고. 나는 뭘 그만하냐고 물었다. 언니가 대답했다. 참는 거 말이라고. 그만해도 된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니가 다시 말했다. 너는 평생 참았다고. 친정도 시댁도 다 참았다고. 근데 그게 너한테 뭐 돌아왔냐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나는 하지만 가족인데 라고 말했다. 언니가 잘라 말했다.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언니 말이 맞는 걸까? 나는 정말 그만해도 되는 걸까? 그런데 그만두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착한 며느리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게 되는 걸까? 그의 겨울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1,000만 원이냐고.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했다. 급하다고 했다.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알았다. 갚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시어머니는 그냥 급한 일이라고만 했다.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적금을 모두 깨야 했다. 비상금까지 손을 대야 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 보내야 하나? 이번만 거절하면 안 되나? 하지만 결국 나는 송금했다. 습관처럼 의무감처럼.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송금을 마치고 나서 나는 계좌 내역을 쭉 훑어봤다. 지난 1년간 시어머니께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다. 크고 작은 금액들이 매달 빠져나갔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1,000만 원까지. 총 3,000만 원이 넘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새 차를 살 수 있었을까?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누군가의 구멍을 메우는 데만 썼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수없이 보낸 돈들, 수없이 삼킨 한숨들, 수없이 참았던 말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나를 착하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도 나를 착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었다. 싸우는 게 무서웠고 미움받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편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게 편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힘든 길이라는 걸. 주면 줄수록 요구는 더 커졌고 기대는 더 높아졌다. 그리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일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났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다. 안색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냥 좀 피곤하다고 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밥맛이 없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그릇을 치웠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다. 늦었다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다. 마감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한테 1,000만 원 보냈다고. 남편이 멈춰섰다.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그렇게 많이 보냈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돈 어디서 났냐고. 나는 적금 깼다고 했다. 비상금도 썼다고 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의 말을 할 기운도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돈을 잘 받았다는 말도 없었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돈을 보내면 바로 전화가 왔었다. 고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꼭 갚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앞에서였다. 시어머니는 교회 사람들로 보이는 여자 몇 명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대로 지나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고급 한정식집, 백화점 쇼핑백.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리고 천천히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급한 일이 있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말이 안 됐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의심이 싹 텄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냐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한정식집에서 본 것, 쇼핑백을 들고 있던 것.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고. 나는 의심이 아니라고 했다. 그냥 궁금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커졌다. 나는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이 진짜였을까? 정말로 병원비가 필요했을까? 정말로 집 수리비가 필요했을까? 정말로 생활비가 부족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수증을 본 적도 없었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 말을 믿고 돈을 보냈을 뿐이었다. 10년 넘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를.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었다. 나는 더 지켜보기로 했다. 조금 더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번만큼은 확실히 하기로 했다. 겨울이 깊어졌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다. 사람들은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들뜨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였다.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익숙한 범위였다. 그런데 1,000만 원은 달랐다. 내 적금을 모두 깨야 했고 비상금까지 손을 대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먼저 묻지 않았다. 괜히 재촉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그 일을 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 앞이었다. 시어머니는 교회 사람들로 보이는 여자 몇 명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쇼핑백은 백화점 것이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대로 지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급한 일이 있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나는 천천히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냐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한정식 집에서 본 것,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던 것.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고. 나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했다. 남편은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다.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께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씩이었고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만 원. 대충 계산해도 5천만 원은 넘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나는 뭘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원하던 차를 살 수 있었을까?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누군가의 구멍을 메우는 데만 썼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받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시내에서 뵀다고.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했다. 그러더니 자기는 못 봤다고 말했다. 나는 한정식 집 앞에서 교회분들이랑 같이 계셨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아, 그게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나는 쇼핑도 하셨던데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건 친구가 선물 준 거라고 했다. 자기가 산 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대답은 뻔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쇼핑백은 분명 새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직접 들고 있었다.
선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 뭘 숨기고 계신 걸까?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시어머니의 지인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나를 알아봤다. 도연이네 며느리 맞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할머니는 저번에 시어머니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아냐고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돈을요? 할머니는 그렇다고 했다.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했다고. 근데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빌려드렸다고. 그래서 미안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나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셨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5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병원비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라고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할머니와 헤어진 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섰다. 병원비. 시어머니는 나한테도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한테도 같은 말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셨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이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어머니 통장 흐름 확인해 본 적 있냐고. 남편이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통장 흐름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쓰시는지 말이라고 했다. 남편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한정식집에서 본 것 교회 할머니가 한 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고. 나는 대답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남편은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고 말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냐고.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작 뭐에 쓰시는지는 모르지 않냐고. 남편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다고.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로서 당연한 마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했던 모든 순간들.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믿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다. 병원비라고 했지만 영수증을 본 적이 없었다. 집 수리비라고 했지만 집은 여전히 낡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달 연금을 받고 계셨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시동생이었다. 시동생은 3년째 적자라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가게를 닫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정리했을 텐데 시동생은 계속 버텼다.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 돈을 구하셨을까? 나한테 받은 돈으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돈을 받고 계셨던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은 커졌다. 일주일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통장 좀 봤다고. 나는 어땠냐고 물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하다고 했다. 뭐가 이상한지 물었다. 남편이 대답했다. 입금은 많은데 출금도 엄청 많다고. 그리고 출금 내역이 대부분 현금 인출이라고. 나는 되물었다. 현금 인출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몇백만 원씩 현금으로 빼내고 계신다고. 어디에 쓰시는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그걸 모르겠다고 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신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남편이 말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남편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다만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저 좀 급하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 물었다. 시동생은 가게 월세를 못 냈다고 했다.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쫓겨난다고 했다.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8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시동생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렸냐고. 시동생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지금 여유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형수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라고. 나는 되물었다. 어머니가 여유가 없다고요. 시동생이 그렇다고 했다. 어머니도 요즘 돈이 없으시다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시동생 최근에 어머니한테 돈 받은 적 있어요. 시동생이 머뭇거렸다. 그건 왜 그러냐고 되물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했다. 시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받긴 받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나는 얼마나 받았냐고 물었다. 시동생은 그건 자기랑 어머니 사이 일이라고 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나 받았냐니까요. 시동생이 작게 대답했다. 한 2천만 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2천만 원. 시어머니는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시동생한테는 2천만 원을 주셨다. 그리고 시동생은 그 돈을 받고도 다시 나한테 8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지?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10년 넘게 돈을 보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간 거지? 시동생한테 간 건가?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쓰시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했다. 자기가 취재하듯이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했다. 남편은 신문기자였다. 취재와 기록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교회 사람들을 만났다. 시동생의 가게도 찾아갔다. 그리고 2주 뒤 남편이 내게 말했다. 유나,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뭔가 엄청난 게 드러났다는 걸. 남편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꺼운 서류였다. 그는 그걸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 좀 봐달라고.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첫 장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이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달 수백만 원씩 입금되는 돈들. 그중 상당수가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교회 사람들로 보이는 이름들도 있었다. 김순자, 박영희, 이명숙. 한 사람당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씩. 매달 다른 사람 이름이 찍혀 있었다. 나는 남편을 봤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남편이 조용히 설명했다. 어머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개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개가 아니었다고.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서 앞사람 돈을 메우는 방식이었다고.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남편이 대답했다. 사기라고. 다단계 방식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말인가.
다음 장을 넘겼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사이의 송금 내역이었다. 지난 3년간 시동생한테 보낸 돈이 총 7천만 원이 넘었다. 치킨집 월세, 재료비, 인건비 모두 시어머니가 대고 있었다. 시동생의 가게는 처음부터 적자였고 앞으로도 흑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다. 그래서 이게 다냐고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더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건 시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내용과 달랐다. 시어머니의 본명은 미경이 아니었다. 박정숙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다. 남편이 초등학교 때 들어온 계모였다.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5살 때 이혼하고 떠났다. 그 뒤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시어머니였다.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물었다. 이걸 알고 있었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다고 했다. 어머니가 친모라고 믿고 살았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과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10년 넘게 그 사람을 위해 돈을 보냈다. 내 노후를 포기하고 내 꿈을 접고 그저 참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이용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시동생도 모두 이용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왔을 때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오후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설명해 달라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누가 이런 걸 만든 거냐고. 남편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통장 내역이라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화를 냈다. 자기 통장을 왜 몰래 조사했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자식이 어미한테 할 짓이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교회 사람들한테 받은 돈은 뭐냐고. 개라고 했는데 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시어머니는 변명했다. 그건 투자라고 했다. 수익이 나면 나눠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못 준 거라고. 남편이 다시 물었다. 그럼 시동생한테 보낸 7천만 원은 뭐냐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병원비도 집 수리비도 생활비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 돈은 시동생한테 갔고 교회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쓰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돈을 보냈다. 10년 넘게. 남편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냐고. 시어머니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그게 중요하냐고. 자기가 키웠는데. 자기가 다 키웠는데. 친엄마가 뭐가 중요하냐고.
남편이 말했다. 중요하다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자기가 엄마라고. 자기가 키웠으니까 엄마라고.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도와드릴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유나야, 제발이라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고.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는 그 집을 나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 범죄라고. 교회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댁을 나온 뒤 나는 교회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았다. 생각보다 많았다. 교회 집사님들, 노인정 할머니들, 동네 이웃들. 모두 시어머니를 믿고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말하기를 꺼려했다. 부끄러웠을 것이다. 속았다는 사실이 창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설득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5명의 피해자가 모였다.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우리의 진술을 받았다.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소환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시동생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 자기는 그냥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통장 내역과 증언들이 그의 말을 부정했다. 시동생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교회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자기한테 온다는 걸. 결국 시동생은 인정했다. 어머니가 계획한 일이고 자기는 돈을 받기만 했다고 했다. 비겁한 변명이었다. 받는 것도 공모였다. 알면서 침묵한 것도 범죄였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피해자인 척했다. 자기도 속았다고 했다. 투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수익이 나면 나눠주려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이 그 말을 부정했다. 들어온 돈은 바로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시동생한테 갔고 본인이 썼다. 투자 같은 건 없었다. 경찰은 시어머니의 과거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20년 전 다른 지역에서 개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됐었다. 당시에는 피해액이 적어서 합의로 끝났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이름을 바꿨다. 박정숙에서 김미경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남편의 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남편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였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아버지에게 접근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 그리고 남편을 키웠다. 아니, 키우는 척했다. 남편의 아버지가 번 돈으로 살림을 꾸렸고 남편을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본인 돈은 따로 모았다.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는 유산을 받지 못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재산은 남편에게 갔다. 시어머니는 그때 분노했을 것이다. 자기가 키웠는데
자기 몫이 없다는 사실에. 그래서 남편을 올감했다. 은혜를 갚으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나를 만났다. 착한 며느리, 돈을 잘 버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나는 완벽한 타깃이었다. 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그걸 이용했다. 경찰이 이 모든 사실을 정리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규모가 컸다. 총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다. 내가 보낸 돈만 5천만 원이었고 교회 사람들한테 받은 돈이 1억 원이었다. 나머지는 시동생 가게에 들어간 돈과 시어머니 본인이 쓴 돈이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전날까지도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시어머니는 또 연기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다. 판사는 냉정했다.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컸고 정가도 있었다. 무엇보다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재판 과정은 길었다. 매주 법정에 나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매번 다른 변명을 했다. 어떤 날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했고 어떤 날은 투자가 잘못됐다고 했다. 또 어떤 날은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화가 났다. 자발적이라니. 나는 한 번도 기쁘게 준 적이 없었다. 항상 억지로 참으면서 줬다.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은 재판 내내 침묵했다. 법정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재판 중간에 시동생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 형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동생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자기도 잘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 용서해 달라고 했다. 나는 답장했다. 단 한 줄만 보냈다.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시동생을 차단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그 무렵 나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친정 언니가 전화를 했다. 재판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니가 물었다. 후회는 안 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없다고. 다만 허무할 뿐이라고. 언니가 말했다. 유나, 너는 잘했다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이 맞았다. 나는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다. 선고 날이 왔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없었다. 시동생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판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은 조용했다. 법정 경위가 시어머니를 제지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키워줬다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다. 1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다.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남편을 보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남편이 먼저 내렸다. 나는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유나 미안하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자기가 무능했다고. 어머니 일을 방치했다고.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남편 옆에. 그리고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나도 몰랐다고. 우리 둘 다 속았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밤이 깊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금 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다. 문득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갔다. 시동생과는 연락을 끊었다. 이제 우리는 둘뿐이었다. 남편과 나.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는 것.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나를 먼저 생각할 거라는 것.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오늘로 10년이 끝났다고. 참았던 시간이 끝났다고. 이제는 나를 지킬 차례라고.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다. 해가 떴다. 거리는 하얗게 빛났다. 나는 커튼을 열고 그 풍경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회사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일했다. 동료들과 회의를 했다. 점심을 먹었다.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마음이 가벼웠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대답했다. 그냥 해보고 싶었다고.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어머니는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을 것이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치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늘 아래 살지 않을 거라는 것. 나는 나의 삶을 살 거라는 것. 그게 무엇이든. 밤이 되었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금 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조용했다. 눈이 녹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나는 잠이 들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급한 일도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주말 아침을 여유롭게 맞았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다 녹았고 하늘은 맑았다. 남편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음도 적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했다. 아침마다 물을 끓여주었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했다. 말은 없었지만 미안함이 그 행동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용서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남편도 피해자였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면회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으로 합의했다. 시동생한테서는 한 번 연락이 왔다. 긴 문자였다. 형수님, 어머니 좀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했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했다. 제발 면회라도 한번 가달라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차단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 그 사람과 나눌 말은 없었다. 며칠 뒤 시동생한테서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짧았다. 형수님 미안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몰랐다. 나는 평소와 같이 일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후배들을 지도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예전보다 일이 쉽게 느껴졌다. 집중도 잘 됐고 판단도 빨라졌다. 동료가 말했다. 과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없다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동료는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회사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다.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꽃을 보러 나왔다. 나도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다. 문득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여유를 가진 게 아마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부터였을 것이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돈을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나는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었다. 그 주말 나는 백화점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옷을 구경했다. 예쁜 코트가 있었다. 가격표를 봤다. 비쌌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이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코트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코트를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잘 어울렸다. 나는 웃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샀다. 내 돈으로. 기분이 이상했다. 죄책감 같은 게 들었다. 하지만 이내 사라졌다. 어느 주말 친정 언니가 찾아왔다. 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많이 편해 보인다고. 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그런 것 같다고. 언니가 물었다. 후회는 안 하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냥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신기할 뿐이라고. 언니가 말했다. 유나, 너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근데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나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위로가 됐다. 여름이 되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 발표가 났다. 내 이름이 있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축하한다며 외식을 제안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 식당에 갔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스테이크를 시켰고 와인을 마셨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유나, 미안하다고.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봤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자기가 무능했다고. 어머니 일을 방치했다고.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둘 다 몰랐다고 말했다. 남편은 눈을 붉혔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거리에 낙엽이 쌓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 지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 전화였다. 나는 받았다. 그 사람은 말했다.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면회라도 한번 와줄 수 없냐고.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가 그래도 되냐고 따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죄책감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10년 넘게 도왔고 믿었고 참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줄 게 없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형기는 아직 2년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시동생도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살았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이혼하고 싶냐고.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봤다. 남편이 말했다. 자기 때문에 고생했으니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시동생에게도. 하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도 피해자였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말했다.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앞으로는 내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대학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적었다. 나는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상관없다고 적었다. 나는 충분히 참았다고. 충분히 희생했다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마음이 편안했다. 겨울이 깊어졌다. 회사에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회의가 있었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득 생각했다.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다시 시어머니한테 돈을 줄까? 다시 참고 견딜까? 아마 아닐 것이다. 나는 더 일찍 거절했을 것이다. 더 일찍 의심했을 것이다. 더 일찍 나를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참는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바뀐 나.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 그게 나였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행복하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온하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봄이 오면 나는 여행을 갈 생각이다. 혼자서 제주도든 강원도든 아무데나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5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니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봤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나는 작게 웃었다. 거울 속 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창밖에는 또 눈이 내렸다. 나는 커튼을 열고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다. 하얀 세상이었다. 모든 게 덮여 있었다. 과거도 아픔도 배신도 새하얀 눈 아래 묻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는 괜찮다는 걸.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내년에 여행 가려고 한다고. 혼자서 며칠 다녀오려고 한다고.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웃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언제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봄에 벚꽃 필 때쯤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오라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로 달라졌구나. 남편도 나도. 밤이 깊었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금 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늦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음악 방송이 나왔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음악을 들었다.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평온함. 누군가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는 삶. 내 선택으로 사는 삶.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였다. 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아마 평범한 하루일 것이다. 회사에 가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하지만 그게 좋았다. 평범한 게 좋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에 놀라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다. 나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었다. 아침이 왔다. 해가 떴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였다. 나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다. 밖은 맑았다. 눈이 다 녹았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향이 좋았다.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누군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였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회사 갈 준비를 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회사로 가는 길, 나만의 길.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를 지킬 줄 아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아니까.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남은 인생 동안. 그것이 내가 52년 만에 배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앞을 향해. 내 길을 향해. 만약 지금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참고 계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것을 내어주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당신을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일방적인 희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당신도 지켜져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끊기 전에는 모든 게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절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지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였다면 짧은 감상평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